그래서 이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발생하는 겁니다. 음. 실제로 근데 이게 우리의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우리가 그 대한민국 헌법에서 주권 조항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음,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을 때,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국민으로부터 국가로의 막 일방적으로 이렇게 어떤 한 방향으로 흐르는 걸 말하는 건 아니죠. 음. 뭐 이렇게 권력에 아낌없이 주는 남은 아닙니다. 국민은. 왜냐하면 그 권력은 사실은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을 통치하게 돼 있죠. 음. 정부는 국민을 통치 대상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통치 대상인 그 국민이 또한 한편으로는 그 통치하는 정부를 통제할 수 있거나 혹은 그 정부의 그 권력의 원천이 되는 또한 국민이기도 해요. 주권자이기도 합니다. 음. 이런 이중성, 음.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응집력 있는, 그래서 쉽게 탈퇴할 수 없는 그러한 응집력 있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강제력을 갖는 단체를 구성할 것인가. 그런데 그 강제력을 갖는 단체에서 어떻게 시민들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런 자유를 보장하는 강제를 갖는 단체는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 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개인은 주권자이자 국가의 구성원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를 통제하는 주권자이지만 동시에 정부의 피치자라는 겁니다. 정부의 통치를 받는 데 대상이라는 겁니다. 6장에 이제 마지막에 좀 보면은 여러분 한번 텍스트를 보세요. 이 사람들을 구성원들을 수동적일 땐 국가라고 말하고 능동적일 때는 뭐 주권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옛날식 표현인데 지금은 수동적일 때 국가라고는 잘 안 그럽니다. 능동적일 때 주권자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은 국가라는 의미가 좀 말이 많이 변했어요 지금 이 당시하고. 근데 당시에는 어쨌든 수동적일 땐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동적인 국가를 통치하고 관리하는 건 보통 정부라고 합니다. 정부 당시로서 거버먼트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거버먼트하고 스테이트는 거의 같은 말을 쓰는데 당시로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또 당시만 해도 거버먼트하고 스테이트하고 이 서브런티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건 다 의미가 구별되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동성과 수동성이라는 거냐. 근데 프랑스 혁명 시기에는 시민들을 프랑스 혁명 때는 시민들을 몇 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모든 정치적 권리를 모두 행사하는 능동 시민이 있고, 그거보다 못한 수동 시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민이 아니지만 인간에게 보장돼야 되는 권리까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권리라는 게 한 3층 정도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혁명 시기에,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때는 사실 혁명 때 헌법을 만든 게 아니라 헌장을 만들고, 그 헌장한 제목을 시민과 인간의 권리 선언이라고, 흔히 프랑스 인권 선언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선언문인데, 그게 사실은 헌법 대신인데요. 거기 보면은 사실은 한 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프랑스 혁명 초기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마치 뭐 프랑스 혁명이 해서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민주공화정이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았어요. 복잡한 단계를 통해서 그 현실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있었던 구분 중 하나가 능동시민과 수동시민입니다. 당연히 뭐 이 당시만 해도 프랑스 혁명 당대만 해도 여성 참정권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 다음에 무산자 남성에게 참정권을 주느냐 마느냐 가지고 사실 굉장히 논쟁이 좀 있었고, 사실 실현이 되지 않았고 제대로 논의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참정권을 그러니까 맞으면 능동시민은 참정권이 있는 시민이고 수동시민은 참정권이 없는 시민입니다. 이런 걸 나눠서 생각했었어요 당시만 해도.
근데 어쨌건 그런 생각에 영향을 준 루소의 발상 내지 논의가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루소한테서 굉장히 중요한 뭐 로크한테도 조금 있었 좀 이제 로크한테도 당연히 표현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리고 홉스 다 이제 어느 정도는 다들 그 공유하고 있는 생각인데 루소가 이걸 굉장히 분명하게 표현해 주는 것은 이겁니다. 주권은 양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홉스나 로크한테는 한 번 양도가 가능하죠. 로크는 뭐 양도란 말 쓰진 않지만 최소한 로크한테는 의회로 구성할 때 주권이 양도됩니다. 유권자들이 물론 제한 선거지만 유권자들이 의회를 구성하면 의회에 일시적으로 주권이 양도됩니다. 홉스의 경우에는 사회계약을 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계약을 하는 순간에 왕까지 모두 선출해버리고 왕을 한꺼번에 결정해버리니까 왕의 통치를 왕에게 주권이 양도됩니다. 하지만 그 아까도 얘기했죠. 이 당시에는 이 국가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국가라는 게 이렇게 그 언제 무너져 버릴지 혹은 언제 다른 국가 다른 나라에서 정복될지 굉장히 불안한 그런 우리는 그런 시대에 안 살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그 주권을 갖는 국가라는 것의 지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던 시기고 그래서 사람에 비유한 겁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권을 양도하면 다른 주권자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루소가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요크에서도 잠깐 나왔었죠. 이 얘기는. 입법부가 입법권을 절대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의회가 입법권을 예컨대 왕에게 양도해버리고 나면 그 나라는 이제 의회제 국가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좀 더 나가서 주권을 양도하면 다른 주권자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 해체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권이 해체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한 종류의 국가 모두가 자신의 자연적인 자유를 포기하지만 대신 시민적 자유를 얻게 되는 그 국가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일반 의지도 사라지는 것이고. 예로 들면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국민하고 대통령의 관계입니다. 대통령 우리 선출하죠. 하지만 우리 국민이 대통령에게 주권을 주진 않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든 간에.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다고 해서 대통령한테 주권을 주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현실적으로는 대통령한테 상당한 종류의 권력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했다고 해서 헌법에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앞으로 바뀌지 않죠. 최소한 문장상으로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만일에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그 대통령 선출한 결과로 우리가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라는 헌법을 갖게 되면 그 민주국가예요? 아니죠. 주권이 사라지는 겁니다. 말이 대통령이죠? 아니죠 그냥 그러면. 혹은 다 동의한다고 그래서 일단 그냥 그런 상상을 해보자고요. 국가가 다른 국가한테 주권 양도할 수 있나요? 가능할까요? 그럼 한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A라는 국가가 B라는 국가에게 주권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B는 갑자기 A라는 국가의 주권자가 돼요? 아니죠. A라는 국가가 그냥 B라는 국가에 흡수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입니다. 주권을 양도한다라는 건 사실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 양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물론 이게 사실은 루소는 당시에 이제 그 우리 여기 안 나오지만 3권 15장에서 유명하게 그 이 선거에 대해서 영국 의회제 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영국 의회제는
의회제에 사는 사람들은 투표 날만 자유로운 시민이고 투표 끝나면 노예로 돌아간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게 주권 양도 불가능하다는 말과 같이 연결돼서 그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주권 양도 불가능하다는 게 그냥 뭐랄까 그런 뭐 직접 민주주의 같은 걸 지지하는 물론 루소는 입법에 관해서는 직접 민주주의 같은 걸 주장했습니다. 다만 정부도 직접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는데. 그리고 이제 루소가 그런 입법에서 직접 민주주의 같은 것을 생각했던 이유는 사실 제네바 공화국 같은 그런 도시공화국, 실제 도시국가 공화국들은 그런 식으로 운영됐습니다. 도시국가가 작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인구 중에 아주 소수만이 사실 참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대표자를 뽑을 필요가 없어요. 영국이 좀 독특한 경우죠. 영국 내지는 그 게르만 계열 국가들이 사실은 그런 중세부터 대표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의사결정하는 특히 전쟁과 관련된 의사결정하는 그런 그 뭐랄까 풍습 내지는 관례가 있다 보니까 관습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건데 근데 뭐 이탈리아 북부나 이런 데 있는 도시국가들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물론 대표자 완전히 안 뽑았다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대표자 없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종류의 의회가 있었어요. 꼭 의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보통 이런 공화정들은 그런 여러 개의 의회들인데 그 중에 특히 뭐 대의회, 뭐 대공회 이렇게 불리는 데서는 시민들 대표자를 직접 참여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실제로는 뭐 프랑스에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하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실은 제네바 공화국의 상황에 대해서 썼던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연상태 벗어나 정치상태를 이루어야 하는가? 8장에서 다루려고 그런 건데 득과 실이 있다는 거죠.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실은 자연적 자유와 무제한적 권리입니다. 무제한적 권리는 사실은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침략과 정복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적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무제한적 권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전쟁이나 인간들 사이의 갈등 그러니까 권리라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왜냐하면 자연 상태니까 근데 어쨌든 자연권적인 의미에서 이 갈등의 소지가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잃고 나면 얻게 되는 것은 시민의 자유 그리고 점유에서 소유입니다. 이 루소가 로크하고 다른 것은 소유권은 자연 상태에 존재하지 않아요. 점유만 존재합니다. 점유는 뭐냐? 뭐 사실 로크한테도 나왔던 건데 찜하는 거죠. 찜. 그래서 9장에서 최초 점유자의 권리가 나옵니다. 최초 점유자의 권리는 사실은 최초에는 그게 그 땅이 그러니까 로크한테 마찬가지고 자연 상태에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에서는 최초 점유자의 권리가 어떤 갈등 소지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공유지가 각자 최초로 점유한 사람들의 것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충돌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게 강자가 가질 것이냐 아니면 소유자가 가질 것이냐라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갈림길에 서는데 그러면 이걸 소유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강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힘 있는 사람이 뺏을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최초의 점유자의 권리로부터 출발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한정돼 있으니까 지구의 땅이라는 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누구의 소유도 아닌 땅이라는 건 한정돼 있으니까 결국엔 언젠가는 이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충돌을 해결하는 방식은 강자의 권리를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강자의 권리로부터 소유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냐. 그리고 당연히 사회계약은 이 소유의 권리를 포함하는 겁니다. 소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토지에 관해서 최초 점유자의 권리의 요건들은 대충 이런 식으로 루소 설명합니다. 루소가 사실 이 점에서는 로크하고 많이 안 달라요. 첫 번째, 누구의 것도 아닐 것. 그리고 필요한 정도라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거 똑같죠. 로크의 경우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동과 경작을 통해서 점유할 것. 똑같습니다.
별로 안 달라요. 이 점은 룩하고. 음. 그렇지만 이게 사회계약을 이루면 이 점유의 권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말했던 누굴 것도 아니어야 되고 필요한 정도로의 한계 안에서만 갖고 그 다음에 노동과 경작에 의해서만 갖게 점유하게 된다라는 토지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단히 뭐 대토지일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소유를 사회계약을 통해서 지켜준다는 겁니다. 소유권을. 자, 그리고 그럴 경우, 근데 이제 계속 말한 건 사실은 공적 영역에서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얘기였어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근데 또한 사적 영역의 자유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충분히 이제 루소도 사실 인정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사적 영역의 자유와 공적 영역의 자유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관계에 있는 건지 설명을 아주 깔끔하게 잘한다고 보긴 힘듭니다만, 그 한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한계라는 건 사실은 그러니까 사적 영역의 자유와 주권자의 공적 판단이 갖고 있는 어떤 절대적 권위가 상호적이라는 건데, 사실은 사적 영역의 자유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주권자의 이런 그러니까 일반 의지의 공적 판단이 갖고 있는 권위도 상실된다는 것이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주권자의 판단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대신에 사적 영역의 자유도 인정해 준다라는 사실은 이런 상호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주권은 그것이 아무리 절대적으로 신성하고 불가침하더라도 일반적인 합의의 한계를 넘을 수도 없다. 일반적인 합의의 한계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좀 더 읽어볼게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합의에 따라 그에게 남겨진 재산과 자유를 전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주권자에게는 어떤 시민에게 다른 시민보다 큰 부담을 지울 권리가 없다. 그러면 문제는 개별적인 상황이 되어 주권자의 힘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뭐냐면 주권이 하는 일은 그런데 판단이라는 건, 사실은 공적 판단이라는 건 추상적인 법률의 형태를 떼야 된다는 게 유루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입법권이니까. 그러니까 입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법률의 특징은 뭐죠? 모든 시민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죠. 물론 시민들 각각은 물론 다 다른 처지에 있을 수 있는데, 누구는 그 법에 적용을 받고 누구는 받지 않고 하는 종류의 법은 아니죠. 특히 공화정이라면. 시민이라면 모두 그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법의 특징이죠. 그런데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더 부담을 지우는 종류의 법을 만든다라는 건 이미 그건 법이 아니라 행정의 문제가 된다라고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루소가 얘기하는 건. 특별한 어떤 사안이 있으면 어떤 사람보다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지우는 종류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결정은 행정적인 결정이지, 그게 공동체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종의 법률이 이미 아니라는 겁니다. 법률은 그런 걸 만들 수 없어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법을 만드는데 예컨대 뭐 그 시민들 중에도 예컨 뭐랄까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종류의 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재산이 얼마 이상인 사람 이렇게 정해야 되죠, 법을. 누구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를 특정해서 할 수는 없죠. 그 누구를 특정하는 경우는 사실 행정적 판단이죠. 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행정적인 판단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는 그게 어떤 특정 개인에게 더
예컨대 더 많은 세금을 걷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나죠. 하지만 법엔 그게 들어가지 않죠. 법은 최대한 추상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점에서는. 기본 원칙상으로는. 세부 규칙에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만들어져야 되죠. 법이 사실 법률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이 그 두 가지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을 위한 규칙들과, 법의 일반적인 원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는 보통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입법권에서의 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추상적인 규칙 내지는 헌법에 가까운 영역에서의 사실 법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11장은 뭐 시민의 자유와 평등인데 유명한 부분입니다. 평등은 권력의 측면에서 어떤 권력도 폭력에 이르지 않고 권력 행사는 지위와 법에만 근거한다는 것. 우리가 아는 법치주의죠. 그 다음에 부의 측면에서는 어떤 시민도 다른 시민을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하지 않고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강자들은 재산과 권세에 대한 절제를, 약자들은 탐욕과 선망에 대한 절제를 보여야 한다. 이게 이제 공화정에서의 평등의 원칙입니다. 모두가 부를 똑같이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럴 거면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나왔죠. 최초 점유자의 권리를 보호해준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의 측면에서 어떤 시민이 다른 시민을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하거나,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말하자면은 사회계약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 단체는 이것을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 공화주의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당시 공화주의자들 중에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계몽주의자들 공화주의자들 중에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뭐 이제 마무리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 만장일치라고 했을 때 처음에 다수결을 위해서 만장일치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최초의 합의라는 것, 그 합의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것은 일종의 헌법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내가 내 자유를 반납하고 대신에 시민적 자유를 반환받고 하는 이런 종류의 사회계약을 이룬다라는 건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헌법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당시로는 헌법이라는 말 쓰진 않았지만, 근데 이제 루소는 그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면 그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냐 그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뛰어난 현자와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실은 고대나 이제 중세나 근대 초까지만 해도, 아까 제네바 얘기했지만 제네바의 헌법 체계 기틀을 마련한 사람은 갈뱅이라고 얘기했듯이 그 도시에 건설자가 있습니다. 도시 국가에 대체로 뭐 전설 속이나 신화 속의 인물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종류의 마치 모세가 10계를 받듯이 10계명을 받듯이 실제로는 그런 모세도 그런 도시 국가의 건설자에서 많이 언급되는 사례입니다. 사실 모세도 이 당시에. 그래서 그런 입법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법가가 인민을 잘 설득해서 일단 자신이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풍토와 풍습에서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인구가 혹은 적은 인구가 얼마나 큰 혹은 작은 영토에 살고 있는가 등을 고려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장 알맞는 종류의 비율에 따라 그 사람들이 자연적인 자유를 포기하면서 또 어느 정도는 시민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 비율을 정확하게 계산낼 수 있는 그런 현자가
나타나서 법을 만들어주고 뭐 거의 약간 사라져야 하는 종류의 그런 인물을 생각했었어요. 이게 19세기 그러니까 혁명을 겪고 나면 이제 아무도 이런 입법가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실제로는 입법가가 법을 만들어주고 그 법을 시민들,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그것을 승인하면, 만장일치로 승인하면 이제 그때 이제 국가 성립하는 겁니다, 사실은. 룰소에게는. 그리고 그 경우에 시민들에게 자신이 만든 국가 체계, 법률 체계를 설득하는 데는 가장 좋은 건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나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의 권위에 의존하는 거라고 또 루소 설명해요. 실제로 고대의 도시국가들은 사실은 각각의 국가가 믿는 신이 있었죠. 그래서 특히 다신교기도 했으니까 우리 저희 아우구스티누스를 봐서 다신교가 깨지는 걸 이제 봤지만, 다신교 비판하는 걸 봤지만, 고대의 도시국가들은 사실은 다신교였고 공화정들은 다신교였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종류의 종교, 그 도시국가가 갖고 있는 그 도시국가의 시민들을 결집시켜주고 그 사람들의 애국심을 유지시켜주고, 그래서 그 애국심 덕분에 그 국가가 동화정이 다른 뭐 왕정이나 전제정으로부터의 침략이나 정복으로부터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만들어준. 그리고 그러한 어떤 응집력 덕분에 말하자면 위에 있는 것처럼 어떤 시민이 다른 시민을 살 수 있을 만큼 부유해지는 것도 막고, 또한 누구 자신을 팔아할 만큼 가난해지는 것도 막을 수 있는 절제와 근면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종류의 시민들에게 그런 종류의 힘을 이제 당시에는 종교에서 찾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종교에서 찾지는 않아요. 물론 지금도 이런 논의들의 영향을 받아서 얘기하는 게 유교 자본주의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런 논의들의 영향을 받고 몇 단계로 받아가지고 이제 최근까지 굳이 이제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찾아보면은 유교 자본주의론 같은 사실 그런 거죠. 유교 민주주의, 유교 자본주의 이런 거. 맞아면 뭔가 근면하게 절약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본을 축적하고, 그래서 국가를 발전시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행동 양식을 보이는 원인은 무엇일까? 그건 그 사람들이 믿는 독특한 종교 내지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던 어떤 종류의 풍습, 관습 이런 것들일 것이고, 그러면 뭐 동아시아에서는 예컨대 유교가 아니겠느냐. 근데 뭐 사실 그 설득력 별로 없죠. 요즘에 뭐 지금도 코로나 사태 이렇게를 그래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를 뭐 유교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는데 설득력 별로 없죠. 누가 유교 신경 써요, 사실 우리 중에 한국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뿌리 있게 존재하는 것인지 뭐 그렇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특정한 종교를 그러한 말하자면 그런 종류 원천, 덕성과 절제와 뭐 근면과 이런 것의 어떤, 그래서 그게 심지어는 애국과 그다음에 자유와 이런 것의 원천이 되는 이런 논의들이 사실 시민 종교라고 불리는 이런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꽤 사실 길게 중요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과연 그러면은 보편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과연 시민 종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데 대한 또 논의도 있고, 다신교가 아닌 일신교가, 왜냐면 고대에 성공했던 뭐 로마도 마찬가지고 다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일신교가 과연 그렇게 자유롭고
애국적인 시민들을 위한 종교가 될 수 있겠냐에 대해서 사실 로마를 대부분 이 시기 사람들은 로마를 그 모델을 삼다 보니까 잘 안 될 거라고 사실 많이 봤습니다. 기독교에서 좀 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좀 비판적인 논의들이 사실 이런 데 좀 등장해요. 어쨌거나 그럼 루소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 뭐 이걸 먼저 듣든 아니면 칸트를 듣든 간에 이 칸트 순서상으로는 칸트 강의가 아니까 칸트 강의에서도 나머지 이어지는 논의를 여러분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보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